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12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밤 사이에 시장이 혼조세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CPI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또 FOMC 의사록은 어떨 것인가, 실적 발표는 또 어떨 것인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좀 지켜보는 그런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빅테크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올 초부터 올랐던 만큼 좀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밤사이에 어떤 이슈들이 또 전해졌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잠시 후에 제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고요. 오늘 세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 심층 인터뷰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시장의 변화 감지를 하고 있죠.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0.29%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장중 내내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막판에 약간 상승폭이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았고요. S&P 500 지수가 좀 아쉬웠습니다. 역시 다우 지수와 궤를 같이 하다가 장 막판에 시장에서 아쉽게도 음봉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낙폭을 좀 줄이는 움직임들이 막판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아쉽게 장 막판에 다시금 하락폭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0.4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제 여러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IMF에서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로 예상하면서 지난 1월 전망했었던 2.9%에서 0.1%포인트 하향을 했고요. 내년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3%로 예상하면서 이전보다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내년, 올해는 1.6%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1.1%로 예상하면서 다행히도 기존보다는 올해는 0.2%포인트 그리고 내년에는 0.1%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의 파산 그리고 유럽 쪽 은행의 불안으로 인해서 선진국 쪽에 있어서의 경착륙 위험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상황 속에서 뉴욕 시장의 분위기, 사실 그 IMF의 이러한 경제에 대한 전망보다는 장중 흐름은 그 여는 총재들의 발언에 약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물론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좀 비둘기파적인 것도 있고요. 조금 더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라는 매파적인 발언도 좀 혼재됐는데 어제 밤 사이에는 그 존 윌리엄스 뉴욕 여는 총재의 발언에 조금 더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오기 시작하면 가능하면 금리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 동결, 추가적인 인상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인하, 우리 시장이 가장 원하고 있는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 내에서 의장과 부의장에 이은 3인자가 바로 이분이라고 하는데요. 연준 집행부의 시각을 사실상 대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PI 발표 직전인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분이 시장을 약간 이제 간을 보나? 아니면 연준 인사들의 뭔가 심리를 대변해서 슬쩍 흘리는 건가? 이런 생각도 되게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여는 총재는 한 이코노믹 클럽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현재 금융 역풍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지 고려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한다. 너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연준은 계속해서 뭔가 일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 매파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둘기파적은 아닌, 그러니까 일은 계속해야 한다. 이런 발언들 속에서 시장은
연준이 뭔가 이제 긴축을 좀 덜 하기 시작하나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됐습니다. 자, S&P 500을 기준으로 해서 뭐 기술, 통신주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업종은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업종 기준으로 1% 정도 하락을 했지만 에너지, 금융, 또 산업, 뭐 부동산, 헬스케어 쪽은 상승을 했습니다. 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을 보면은 이제 기술주 하락 말씀드렸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이렇게 하락한 건가 내용을 봤는데 사실 이제 이번 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도 슬금슬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밤사이에 큰 악재가 전해졌다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는 2% 하락을 한 모습, 그리고 애플 주가도 연이은 하락세입니다. 0.7%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전날 PC 출하량 감소 소식과 함께 주가가 내려갔는데 어제도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글과 메타의 주가도 각각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괜찮았었던 반도체주들도 다시금 좀 하락 전환, 그러나 이 가운데 있어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0.47%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1.49% 하락, AMD도 1.5% 하락 마감을 했고요. 퀄컴도 1.58% 하락을 했습니다. 자, 통신주 강세 보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뭐 강세 폭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AT&T의 주가 0.6%, 버라이즌 0.25% 강세 보였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주가도 2% 하락했네요. 어젯밤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크게 하락을 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1.24%로 186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가격 인하 소식을 지난주에 또 전했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위한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그런 전략들을 계속해서 피고 있다. 근데 이게 약간 또 우려되는 시각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주가는 좀 조정을 보였지만 밤 사이에는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건 포드의 주가도 1% 올랐지만 GM 같은 경우에는 0.9%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업종 중에서는 이제 정유 섹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사이 국제유가는 다시금 배럴당 80달러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81달러 선 WTI 기준으로 다시금 2%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엑슨모빌, 쉐보론의 주가는 다시금 동반 반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코노코필립스도 0.76% 강세 보였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0.4% 오름세 보이는 모습. 이쪽 이제 아래쪽은 대부분 좀 초록불을 켜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 뭐 산업이나 부동산 쪽, 유틸리티 쪽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았고요. 지금 헬스케어 쪽은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그렇게 뭐 적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보합권 혼조를 보였습니다. 존슨앤존슨, 일라일릴리 하락. 그러나 에브비, 파이자 등의 종목들은 소폭 상승.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최근 계속해서 반등세 이어가고 있죠. 1%대 넘게 오르면서 520달러 선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은행주 가운데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가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2.76% 강세, 웰스파고도 1.9% 올랐습니다. 자, 개별 종목들 몇 가지 보면요. 카맥스는 분기순이익 예상치 상회 소식과 함께 주가 9% 넘게 올랐습니다. 중고차 업체고요. WW 인터내셔널 자회사의 최종 관리 기업인 웨스트 와처스가 원격 헬스 관리 업체 시퀀스를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는 59% 폭등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헬스 관련된 종목들 이슈 전해드렸는데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3%대 하락을 했는데 새로운 독감 백신이 막판 임상에서 초기 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소식 가운데 하락을 했고요. 비트코인, 요즘에 비트코인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28,000달러에서
단숨에 3만 달러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6% 이상 오르는 모습, 그리고 내셔널 시네미디어, 이 기업을 제가 처음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AMC 엔터테인먼트 지분 9%대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을 공개하면서 주가는 55% 폭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AMC의 주가도 함께 3%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 시장의 마감 상황 쭉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혜의 밤. 저 이제 듣게 되면은 부족한 저의 지혜가 좀 채워질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드는데 저거는 약간 낮 시간보다는 밤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집중해서 다양한 지혜들을 응축시키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유튜브 채널 보면 항상 그 하단에 다양한 내용들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함께 합니다.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께서 이제 2분기에는 처음 출연하시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분기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섹터별의 움직임 그리고 예. 1분기 시장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빅테크의 그쵸. 상승이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4월 들어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뭐 며칠 지나진 않았지만 3월 말에 S&P 500 지수가 4,109로 끝났거든요. 네. 근데 오늘 종가로 끝난 S&P 500 지수가 4,109예요. 예, 거의 그 주요 지수는 네. 변함이 없는 가운데 그동안 1분기에 상승을 이끌었던 그 빅테크들이 좀 쉬어가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커뮤니케이션, IT, 자유소비재가 조금 좀 상승률이 좀 둔하고 있고요. 1분기에 소외됐던 유틸리티나 헬스케어, 에너지 이런 쪽이 한 낮은 한 자릿수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네. 아직까지는 그 주요 지수나 주요 경제 변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2분기 예. 시장을 쭉 봐야 되는데 2분기 초반에 가장 큰 특징을 보자면 반도체주들이 여전히 좋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제 여기 플러스 여기 이제 삼성전자의 감사한 소식까지 예, 더해지면서 2분기에 더 기대를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은데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른 뭐 다양한 지수 대비해서도 좀 아웃퍼폼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어떤 구성을 좀 네. 가져왔는데요. 30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0개 종목 다 실키는 그래서 20개 정도 가져왔는데 그동안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서도 특히 강했던 주식들은 엔비디아, AMD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입니다. 네. GPU나 CPU, AP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회사들이었는데 최근에 좀 전에 여행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삼성전자의 감산 소식으로 인해서 이 메모리 업체, 미국의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조금 힘을 받기 시작했고 더불어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나 네. SK 하이닉스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어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긴 한데 그 최근에는 시스템보다는 메모리 업체가 조금 더 모멘텀이 강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핵심이 되는 거는 그 메모리 업체의 삼강구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과점화 구도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디램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빠져 있었는데 앞으로 더 빠질 거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공급량을 줄이면서 이 부분에 이제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메모리 쪽에 좀 힘을 받기 시작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상무님께서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감사는 삼성전자가 단행했기 때문에 이들 업종의 호재는 이제 막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도 물론 반등을 계속 이어갔지만 앞으로에도 시장 대비해서의 뭔가 아웃퍼폼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계신지. 예, 좋은 질문이신데 일단은 업황의 시그널, 바닥 시그널이 네. 어느 정도 가시화
됐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올라갈 텐데 그 올라가는 그 강도나 속도는 이제 공급 쪽에서는 어느 정도 우려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수요 쪽에서의 강도가 어느 정도 센 거냐, 셀 거냐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것은 이제 디램 가격 추이가 얼마나 그 하락세를 멈추고 빨리 그 상승하느냐에 반등할 따라서 것이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요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예. 이제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 고객사들이 예. 디램가가 이렇게 또 이렇게 내려가다가 감산하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반등을 하니까 가격 올라가기 전에 예. 미리 또 더 쟁여야 한다 이런 예, 그렇죠. 심리들이 막 생길 예,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또 언젠지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디램 가격 추이 보면은 네. 계속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빠졌었는데 최근에 한 일주 상황을 보면은 이 그 빠지는 폭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둔화되고 있나요? 심지어는 조금 일부 플래시 메모리 같은 데서는 약간 일부 제품들의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사들이 지금까지는 가격이 더 빠질 거를 감안을 해서 재고를 쌓아놓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고객사의 재고도 바닥이 나고 그렇게 되면은 주문이 확대가 되고 생산을 줄인 상태에서 가격 상승폭은 더 커지고 네. 그러면 이제 주가는 본격적인 랠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 미국의 실적 시즌이 도래가 되죠. 지금 예상은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눈높이가 낮아졌고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12개월 포워드 EPS로 보면은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EPS 추정치는 상향 조정이 되다가 최근에는 조금 횡보 상태예요. 이게 1년 후를 바라봤을 때 EPS가 어떻게 될 거냐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네. 요런 부분들은 지금 횡보 상태인데 분기별 실적으로 보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1분기에 바닥을 찍고 2, 3, 4분기에 턴어라운드 하는 그림으로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형성된 1분기 실적은 제가 이전에 나왔던 3주 전 대비해서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 사태나 뭐 이런 불안 요소들이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돼서 눈높이가 낮아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실적에 대한 부담은 추정치가 좀 더 낮아졌기 때문에 네. 크게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디 저런 이제 추정치 예. 시장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확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위로 돌려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아직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기업이 하는 퍼포먼스와의 싸움이니까요. 이렇게 눈높이가 낮아졌던 거는 기업들이 또 그 실적 서프라이즈를 낼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럼 또 다른 거 좀 포인트 보자면 이제 채권 금리 예.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단기적인 은행 사태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있기는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채금리하고 10년물 국채금리하고 그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가 상당히 벌어져 있었어요. 네. 이 이유는 그 상대적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낮아지면서 안전자산으로 가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낮아지고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높아졌었는데 최근에 그 흐름이 좀 동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힐드 채권 금리도 좀 낮아지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도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도 있는데 이거는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위험 선호가 좀 강해졌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채 금리는 사실 경기와 물가를 반영하잖아요. 지금 경기도 좀 둔화되는 상황이고 물가도 좀 상승 압력이 둔화되는 상황이라서 이 상승 압력 자체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를 설명할 때 가장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실적하고 금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면은 주가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금리 자체로만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하고 물가가 좀 둔화되는 상황이라서 주식하는 여건상으로는
좋지 않나, 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와 물가가 두 개 다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 둔화되는 건 당연히 우리들이 좀 예. 기다리고 있는 시그널인데 이게 안 좋은 건 최근에 발표됐었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 경기가 둔화돼서 예. 다시 이제 침체에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디에 예. 더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시장의 방향성을 항상 움직이는데 경기가 둔화돼서 금리,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기조가 조금 꺾이는 것을 좋아하는 날이 있고요. 예. 어느 날 발표되는 지표 내용들 보고 나서 시장 움직임은 경기가 둔화돼서 이거 우리 리세션 때문에 기업 실적도 안 좋을 예. 거고 시장 분위기 안 좋을 거야. 그러면서 시장이 빠지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핵심적이고도 네. 어렵고도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리는 사실 분모의 차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실적은 분자의 차원이고, 그래서 경기가 빠지게 되면, 경기가 빠지고 물가가 빠지게 되면 금리는 급격하게 금리는 좀 하향 압력을 네. 받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위에 그 분자의 실적 부분은 경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침체로 갔을 때는 모든 기업들이 안 좋게 되잖아요. 그래서 분자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 분자의 힘이 더 세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주가는 그 엄청난 침체를 겪게 되면은 네. 빠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연준의 목표나 저희의 바람은 경기가 아주 심각한 침체로 가지 않으면서 금리는 하향 안정화되는 게 저희의 기대인데, 지금 그런 과정으로 가는 어떤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ISM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PMI 이걸 보면은 지난주에 숫자는 굉장히 무섭게 나왔는데, 네. 사실 그 코멘트들은 그렇게 뭐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코멘트들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3월 달에 PMI를 보면 제조업이 46.3, 그리고 서비스업이 51.2. 그래서 서비스업이 상당히 변동성을 보였고, 제조업은 계속 안 좋은 상황을 연출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이제 3월 달에 겪었던 은행 사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사태의 어떤 불안 심리가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실제로 코멘트에서도 은행 사태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안 좋다고 해서 계속 안 좋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실제로 ISM 제조업 PMI 보면은 제가 장기 시계열을 가져왔는데, 침체 구간이 지난 한 20년 동안 한 3번 정도 있었거든요. IT 버블 때하고 2008년 금융위기하고 지난 팬데믹, 이때 보면은 대체로 한 40 초반 그리고 40을 깨졌을 때 뭐 침체가 나타나곤 했었어요. 네. 지금 46.3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46.3이 좋은 숫자라는 게 아니라 일단 3월에 일시적 요인도 있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고용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약간 민간에서 나오는 고용 보면은 예. 많이 꺾였다가 실질적으로 고용 보고서 금요일에 나온 거 보면은 아직은 뭐 고용이 그렇게 많이 꺾인 것 같지는 않다. 약간 좀 달리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좀 평가하셨는지요? 그런 다이버전스가 좀 나왔죠. 네. 근데 ADP하고 실제로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그 지표를 산정할 때 쓰는 샘플 자체가 좀 달라요.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가끔 그 방향성 같은데 일시적으로 다를 수가 일시적으로 다를 수가 있고요. ADP는 좀 민간 쪽에서 하는 것이라서 약간 저는 좀 신뢰도가 좀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고용통계국에서 하는 것이 좀 더 높은 신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구직 대비 구인 비율입니다. 이전에 이 비율이 2를 넘었었거든요. 2를 넘는다는 거는 일할 사람은 한 명인데 일자리는 2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임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렇게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8%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그 구직 대비 구인 비율이 2에서 1.7로 완화가 됐어요. 전월에는 1.9였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계속해서 완화되는 추세라서 이거는 분명하게 물가에 도움을 줄 거고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그 지표 중에 하나도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서비스업 물가를 높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연준의 어떤 심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고용, 뭐 관련된 경기 관련된 시그널들 외에 예. 또 다른 특징적인 뭔가 흐름을 짚어볼 만한 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은행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 기준이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보면은 그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출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되는 숫자가 어떤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소비자 대출 추이를 보면은 23년 1분기 3월이 껴 있었기 때문에 은행 사태를 반영하는 것이겠고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YOY로 1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그 소비자한테 제출할 때 그 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컸을 때는 한 12%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2%에서 한 10% 정도까지 이제 약간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 과거 침체 구간에서 보면은 이 대출 증가율이 여기 밑에가 있죠. 마이너스로 돼 있죠. 그 정도로 이제 은행의 대출 태도가 침체 구간에는 안 좋을 수 있는데 지금은 뭐 12%에서 10% 정도 2%포인트 둔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추세가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들의 이제 대출 그 기준이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계속 전달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대출을 완전하게 꺾은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 침체 그렇습니다.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저 지표가 지금 후에 좀 더 꺾이는지 아니면 예. 반등을 하게 될지는 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항상 저희가 시장 밸류에이션을 보잖아요. 예. 근데 상무님,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사실 S&P 500 기준으로 이게 뭐 17배다, 18배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의미가 과연 있을지, 지금 예. 이거 고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되는지. 있고 정확한 지적이신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사실 지수보다는 네.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섹터나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 이제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좀 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 18.3배 수준입니다. 연초에 한 17배 초반 정도였잖아요. 17배 초반 정도에서 한 1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지수 상승률이 한 7% 정도였기 때문에 그쪽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자체가 좀 지금 추정 자체가 좀 슬로우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높게 보인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더 매력적이게 보이기 위해서는 금리가 좀 더 매력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거나 네. 아니면 실적이 상향 조정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수보다는 턴어라운드에 나 뭐 다른 모멘텀이 있는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을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주 뒤에 또 나오실 때는 이제 막 실적이 예,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발표가 되고 나서 그 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부디 상무님의 뭔가 이렇게 밝은 예. 그런 이야기를 전달받기를 예, 뭐 기대해 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신지. 시험대 선 느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네.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종료가 가시화되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1분기 실적이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에서 연준의 긴축 사이클로 인한 기업들의 타격이 올해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실적 상승에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저는 긍정적인 비율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달되잖아요. 예. CPI도 발표가 될 거고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될 거고 근데 사실 FOMC 의사록은 기존에 뭐 크게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고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그 기조가 이어갈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예. 발표되는 CPI가
진짜 유의미하게 좀 또 5% 초반까지 꺾이는 걸 보면 시장은 또 여기에 대해서 환호를 하게 되겠죠? 저는 CPI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헤드라인 CPI 5.1% 컨센이 형성돼 있고요. 그쵸. 서비스 코어 CPI가 5.6% 정도 형성돼 있는데 코어 CPI가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네, 그 집값인가요? 이유는 사실 최근에 그 관찰되고 있는 렌트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이 사실 그 꺾이게 된다면 코어 CPI도 상당히 좀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거주비 부분이 계속 안 꺾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꺾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꺾였는데 이게 지표 반영까지 수개월이 걸린다라고 예. 했는데 그 수개월이 지금 다가온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3월부터의 지표의 반영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향후에는 또 얼마나 꺾인 부분들이 내용이 나타나게 될지 함께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함께 진행해봤고요.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4분 지나고 있고요. 어제 너무 짧게 만나서 여러분들의 좀 이렇게 섭섭함, 아우성 다 들렸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더 길게 정상적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어제 그 원성 댓글에 다 보셨죠? 아, 무슨 소리야. 그리고 팬 두 분 정도가 아니에요, 팬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10분이 넘습니다.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겸손하신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자, 이제 시장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관망을 하고 있어요. 뭐를 그렇게 눈치를 보는 걸까요? 일단 뭐 지금까지 기다린 사람들은 그 앞선 시간에 잘 들으셨지만 네. 결국 다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 얼마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단 말이죠.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번에 5.4가 나올지 5.5가 나올지 얘기도 많고 그 코어는 그것도 없고 막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당장 오늘 밤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9시 반에 나오거든요. 네. 그 9시 반에 모든 관심이 몰려 있죠. 사실 그거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5월 달에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리냐 안 올리냐 이런 거 아닙니까? 결론을 보면 지금 보면 69%에서 70% 정도가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점도표에 나와 있거든요. 점도표 이후에 나온 지금 최근에 패드 워치 툴에서 찍히고 있거든요. 딱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앞서 좀 직전 코너에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다 필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소위 코어 CPI와 그 서비스 쪽에서의 물가 서비스의 가장 큰 거는 역시 쉘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것이 과연 좀 꺾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흐름이 되겠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보면 크게 뭐 지금 우려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매일매일 짓게 되는 트루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그 3월이 아니라 매일매일 현재 진행형으로 보면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 미국의 물가가요. 그것은 왜냐하면 추세로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기름값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크게 제가 뭐 긴장할 건 없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움직인다? 전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예상되는 게 이제 근원이 5.6 정도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음식 뭐라 그러죠? 음식료 가격과 네, 유가를 근원이요. 뺀 게 예, 근원이죠. 그게 5.1 5.1. 네. 예. 그리고 그게 아닌 거예요. 헤드라인인데요. 헤드라인이 5.6 제가 수치 하나 좀 확인해 드리면 헤드라인 기준으로 보면요. 헤드라인 기준으로 보면 항상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이 얼마 이상 하면 주가가 올랐다 떨어진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그 5.2에서요. 5.2에서 한 6% 정도까지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가는 좀 꽤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6% 근처까지 가면은요. 상대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요. 다만 실제로 보면 4.6에서 5.1
정도 되면은요, 4.6에서 5.1 정도 되면 그 사이에 들어오면 0.에서 1% 그리고 정말 가능성 있다 없다를 떠나서 4.6 이하까지 들어가면 2%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률과 그런 것도 얘기한 것도 있으니까요.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5.1, 5.2 정도 되면 시장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CPI 발표 때문에 네. 그 글로벌 라이브가 스페셜하게 진행된다고 해요. 아, 소식 그래요? 혹시 들으셨어요? 좀 모르겠어요. 글로벌 라이브에 정말 대단한 분이 또 누구야? 우리 진행자로 함께 한다고 누구야? 하는데 네. 그 네. 장우석 네, 네. 부사장님이 그분이 이제 무리하시는 것 같네요. 2MC로 네. 함께 또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네. 오늘 밤 글로벌 라이브도 함께 네.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그 오늘에 있었던 걸 보면 뭐 CPI 발표 앞두고 그냥 너무 진부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혼조세로 끝났다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뚫고 올라가는 거. 왜요? 놀랐습니다. 비트코인 갖고 계세요? 아니요, 없어요. 없으니까. 해보신 더- 적 있으세요? 예전에 네. 비트코인을 사지는 못했고요. 네. 그 외에 좀 작았던 코인들. 국내 거야? 아니요. 외 거? 네, 네. 샀다가 네. 그냥 본전에서 다행히 손실은 보지 않고. 예. 네. 너무 그 한 5분 안에 수익률이 100%에서 쭉 빠지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순식간에 뭐 1분 안에 끝나는 뭐 경마도 그렇죠, 있고 그런데 그렇죠. 뭐 그렇고 예, 비트코인 3만 달러가 돌파했는데요. 네. 결국은 이 그림인데요. 3만 138달러 제가 이거는 한 40분 전에 프린트한 거거든요. 딱 요 정도 느낌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움직이는 주식들이 나오죠. 코인베이스는 아시다시피 미국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잖아요. 하여튼 이거는 우리나라 보면 거래소, 우리나라는 증권회사나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래가 많이 되고 많이 될수록 거래가 많이 되는데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거래가 되면 이들이 돈을 버는 구조죠. 어쨌든 어쨌든 당연한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오늘 주가 6%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마이크로 스트레티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데요. 이거는 뭐 한 3, 4년 전부터 이들의 자산은 그냥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가상화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마이크로 스트레치도 올라갔고요. 블럭이나 페이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블럭과 그 페이팔도 모두 지금 이쪽에 자산이 상당히 노출돼 있고 이거에 대한 거래 플랫폼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간접적이나마 직간접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블락 같은 경우도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그 마라손 디지털 홀딩스라든가 이런 리오 플랫폼은 채굴 회사입니다. 채굴 회사. 그래서 채굴 회사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크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었다. 각각 12%와 17% 올라가는 것이 오늘 관련된 특징주로 간단히 먼저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종목들 좀 몇 가지 보자면 빅테크 종목들이 좀 요즘 쉬어가요. 네, 맞습니다. 빅테크는 오늘도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섹터로 따로 보여드리는 않지만 오늘 섹터로 보면 IT 쪽이요. 네, 뭐 전반적으로 큰 재미 없었지만 IT 쪽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 이런 쪽이 오늘 좀 상대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흔히 얘기해서 빅테크라고 흔히들 표현하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이 오늘 다들 뭐 좀 약한 모습. 테슬라 정도만 좀 오늘 강보합 정도 움직임이 보여졌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을 FNGU 이런 거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빅테크뿐만 아니라 거래가 활성화되는 10개에 집중돼서 거래하는 거 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순수하게 IT 쪽에 빅테크라고 분류되는 거예요. 여기는 테슬라가 안 들어가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거 포함해서 6개가 5개로 딱 나오는 ETF가 이번에 새로 출시됐어요. 거래는 아직 잘 안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궁금하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적어도 제가 거래는 아직 안 되는데 이름도 아주 간단합니다. 네 자인데요. 빅T입니다. 빅T. BIGT. 이게 새로 이번에 출시돼요. BIG 크다 할 때 빅 그리고 테크에 T 해갖고 딱 6종목으로 아주 6, 7종목 집중되는 거가 이번에 출시가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거래가 잘 안 될 텐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참고사항으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금리나 이제 시장에서 달러와의 움직임들이 어땠는지 보자면 이제 금리는 다시 또 밤사이 밤등을 좀 했어요. 네, 금리는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에서 오늘의 그런 CPI 발표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으나 또 뚜껑을 걸쳐는 하지만 저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 보고 있고 그것은 상당히 많이 패드워치 툴에서 지금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고 약간 기준금리 자체는 올리는 쪽으로 5월달에 올리는 거 보는데요. 여하튼 기준금리랑 20년물 금리가 완전히 똑같이 가는 건 분명히 아니겠으나 이건 좀 약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난 금요일부터 좀 올라갔죠. 금요일부터 해갖고는 3일
실제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는 고용 보고서 이후에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사실 고용 보고서 해석에 대해서도 하루 이틀 지나니까 또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상당수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워낙 시각이 좀 약간 부정적이지만 지금 고용 시장이 약간의 냉각되고 있다, 슬로우 다운하고 있다는 기대감을 얘기한 사람이 꽤 있어요. 어제도 그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상당히 좀 냉정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고 연준 인사들도 여전히 그런 거가 지금 의미 있는 수치가 아직 안 나왔다. 여전히 5월에 그 FOMC에서도 데이터 드리븐을 해야 된다. 데이터를 보고 수치를 해야 된다.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여전히 좀 압박을 계속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하튼 금리가 조금씩 다시 기준금리가 좀 뿐만 아니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실세금리도 약간 조금씩 올라간다. 이런 느낌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요. 이건 어제 우리 윤재성 CIO께서 마지막에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골드랑 금이랑 그리고 원유 그리고 채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이힐드 했는데요. 제가 하이힐드는 저희 주말 라이브에는 자주 소개해드리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별로 안 드려야 되네요. 어저께 너무 짧게 그 뒷부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시간이 너무 다음에 한번 또 모셔주세요. 그래서 모시면 또 자세히 들었겠죠. 어저께 너무 빨리 넘어가고, 네, 넘어가고 많은 분들 저기 뭐 기대 아니다 얘기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댓글로. 그래서 제가 오늘 굳이 갖고 왔는데요. 네. 이 정크본드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그 투자 등급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보면 BB 마이너스 그 이하 등급입니다. 이하 등급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위험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스프레드가 뭐냐면 10년물과 이거 차이를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의 추예요. 스프레드가 올라간다고 보면 안 좋은 거죠. 스프레드가 올라면 상당히 이제 불안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 또 직전에 올라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 확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5.2% 포인트입니다. 위아래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퍼센트 포인트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어저께 말씀하신 거가 이제 5.5다, 5다, 4.7이라 얘기했는데 딱 이겁니다. 작년에요. 참고적으로 보면 작년에 최고로 스프레드가 벌어졌을 때가 5.5% 포인트입니다. 기준 10년물과 그 차이가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5.5면 그만큼 가격으로 보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이건 반대이기 때문에 이 10년물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딱 그때가 아시겠지만 작년에 또 한 번의 저점을 기록하는 시점이에요. 10월 12일, 13일이 S&P 500이 지금 최저점이잖아요. 3,500 몇십 포인트 나오는데 딱 그 언저리가 이렇게 가장 벌어졌을 때입니다. 어저께 혹시 안 보신 분은 어저께 거 다시 뒷부분만 보시면 딱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윤재성 CIO께서요. 근데 보시면 그게 올해 들어서요. 작년 말에는 그게 언제 끝났냐. 작년 말에 상당히 회복세를 보일까 말까 하면서 끝났었잖아요. 그때 이게 4.8이 갔었습니다. 4.8. 근데 바로 직전에요. 최근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에 나가지고 다 무너진다 했을 때 보면 훅 올라가고 이게 다시 5.2를 넘었다가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4.7%포인트까지 떨어져 있다. 물론 이게 더 많이 떨어져야 좋죠. 더 많이 떨어져지고 더 많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얘기가 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ETF를 보면 AGG나 이런 것도 제일 큰 거, TLT 이런 것들은 10년물이나 30년물 이런 거 위주로 하는 거가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블랙락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거가 HYG라는 ETF가 있고요. HYT라는 ETF 아시죠? 그게 보면 하이힐드 채권을 중심으로 ETF입니다. 그거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굳이 저희 그 미국 주식시장에서 자주 소개해드렸던 거는 HYT고 이게 월 배당으로 보면 이게 월 배당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연 배당 수익률은 지금 10%가 좀 넘어요. 이게 직전에만 보더라도 11%까지 갔었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요때가 엄청 아까의 반대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이게 올라갔을 때요. 요 시점이 딱 여기입니다. 여기요. 이거는 HYT는 한 1,100개, 1,300개 정도의 수많은 정말 더 쉽게 얘기하면 하이힐드, 안 좋을 수 있는 위험 투기 등급의 채권 다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쉽게 얘기해서 매달 나눠주는 겁니다. 매달
배당 수익률을 배당을 나눠주거든요. 근데 이거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러는데 요때 되면 배당 수익률이 11%까지 됐는데 지금 오늘 보면 10.1%죠. 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가의 무브먼트랑 상관이 없이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뭐 비상식적인 배당 수익이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가 올라가길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몇 개 그중에 부도날 수 있죠. 뭐 20-30개 나오더라도 워낙 포트폴리오를 1,300개, 1,400개로 깔아놨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요. 좀 배당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거 말 처음 들으신 분은 이게 혹할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좀 스타디를 해보시고 이게 주가랑 S&P 500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그림입니다. 이거는요.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참고적으로 하이힐드 채권 어저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제가 마치 학교에서 보면 어저께 윤재성 CIO가 교수님이면 저는 이제 TA 같은 경우에 조교가 나와갖고 오늘 보충 수업 하는 겁니다. 보충 수업. 딱 요런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달러의 움직임도 계속 조금씩 또 꺾였어요.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네. 달러는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은 지금 아니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쉽지는 않은 그런 그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뭐 완벽하게 떨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 보면 요때 떨어질 때 보면 저만 하더라도 90 이하로 가거나 이랬으면 좋겠지만 네. 지금 대부분의 월가 IB가 올해 연말에 98 정도 얘기하고 96 뭐 정도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폭이 크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튼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여튼 금리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변동성 이런 것들 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문제는 이게 달러의 방향성도 있지만 요거는 우리나라가 안 들어가거든요. 6개 국가 대비 6개 주요 국가 화폐 대비 달러거든요. 네. 달러의 힘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들어갑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같이 가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좀 약해졌을 때 이렇게 달러가 약해졌을 때 우리나라가 원 달러가 이렇게 약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1,300 뭐 10원 20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 느낌 보면 1,207, 80원까지 훅 떨어져야 되는데 그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움 남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지금 최근에 유가는 다시금 또 80달러 위로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가가 이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매일매일 지게 되는 트루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좀 4.2, 4.3으로 다시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너무 물가에 대해서 너무 기대했어도 안 된다는 생각을 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튼 그런 것들의 흐름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금값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지금 2,000달러 밑에 며칠 놀더니 오늘 다시 2,010달러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튼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금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진짜 말이 많습니다. 다만 금 자체는 은과 달리 금은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을 상당히 냉정하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네. 다만 이제 금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를 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대표적인 분이 워런 버핏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워런 버핏은 금을 상당히 호평하는 분입니다. 호평하는 분이거든요. 금을 갖고 있으면 뭐 하느냐 얘기를 딱 합니다. 비용 만든다는 얘기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금고를 쓰든지 아니면 시큐리티를 강화해야 되고 뭐 이렇게 비용이 들지 그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없다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비판적인데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여튼 금 가격은 여튼 지금 달러가 역시 전통적으로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여튼 금을 방향성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분 꽤 있긴 있는데 이거는 외환 선물하시는 분들의 영역이고 어떤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좀 조언 드린다라면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분산 투자해서 일정 수준 금을 갖고 가는 정도.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저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대안으로서 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 얘기하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네. 다만 그 대신에 요즘은 또 비트코인 하시는 분도 있겠죠. 여튼 그거는 각자의 어떤 투자 판단, 투자 철학에 따른 대응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징적인 기업 하나 볼 텐데 아주 귀여운 슈퍼마리오 그림을 가지고 요거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금이랑 GDX입니다. GLD는 말씀해 금을 그대로 쫓아는 거죠. 네. 그거가 되겠고 요건 GLD랑 똑같은 거가 또 있어요. 블랙락에서는 저렴한 것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가격이 이제 180달러 레벨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거 나온 거가 GLD에다가 M자 붙인 게 있습니다. M. 수수료가 조금 더 쌀 겁니다. M이 있겠고요. GDX는 최근에 더 상대적으로 강한데 이거는 마이너들입니다.
있습니다. 그 금광산과 그런 스트리밍 업체라고 일단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슈퍼마리오 큐.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는 어렸을 왜가 때 게임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많이들 하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이거 왜 갖고 온지 아시죠? 몰라요. 이거 여도는 그래서 알아도 모르는 척. 진짜요? 예. 이게 그 우리나라에 알아요 이런 네, 얘기하면 좀. 우리나라는 아직 개봉 안 했는데 네. 이제 그 전 세계 뭐 지금 70여 개인가 개봉을 했다는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개봉을 했는데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가 지금 그 애니메이션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박이 터졌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미국에서 3억 7,700만 달러가 첫 5일 동안에 그 박스 오피스가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보름 뒤에 개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늦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미국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는 1억 7,500만 달러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요 규모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규모냐는 건데요. 올해는 1등이고요. 올해 첫 흥행 주말 수익으로? 기준을 보면 오. 첫 주말 기록은 1등이죠. 이번에 존 윅이 이기고 있다가 지금 자리를 물러났고요. 애니메이션 기준을 보면 겨울왕국 2 있죠. 네. 겨울왕국 2 다음의 기록입니다. 애니메이션 첫 주말 기록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했다는 것인데요. 오늘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파이브 빌로우입니다. 파이브 빌로우. 파이브 빌로우. 파이브 빌로우는 우리로 보면 다이소 플러스 아트박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5달러짜리 이하가 저렴한 그래서 파이브군요. 네, 그래서 파이브 빌로우 그들이 만들어 론칭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업된 거 10 빌로우도 만든다 그랬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5달러짜리 이런 걸 하는 거죠. 이번에 굿즈. 네, 굿즈인데 이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파이브 빌로에서만 파는 닌텐도에 딱 요 물건들이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월마트에서만 파는 것들이 있는 건데 이렇게 저렴이로 이런 것들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 장난감인지 모르겠지만 시계도 5달러고 티셔츠도 5달러고 뭐 이런 것도 5달러 이런 것들이 하는 거예요. 오, 저렴하네요. 그래서 항상 이 파이브 빌런이라는 회사는 언제 주목받냐면 소위 할로윈 데이 때 이런 때 많이들 가는 커스텀하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건데요. 또 그런 것들이 좀 주가가 좀 움직였고요. 네. 또 이제 비슷하게 움직인 거가 이번에 AMC가 모처럼 밈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런 흐름으로 영화 네, 그런 관련해서? 아이맥스 이런 것들이 좀 어제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제 플래닛 피트니스는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플래닛 피트니스는 대중적으로 저렴하게 만드는 헬스클럽이라고 네. 제가 소개해드렸고 저희 미국 주식이 답이다 2023년 판에 고민 끝에 넣었던 주식인데요. 여기 보시면 핵심은 이제 클래식 기본이 하루에 한 달에 10달러짜리가 있겠고요. 요건 이제 더 사람들이 많이 인기 있다는 게 한 달에 24달러 내고 이제 운동하는 거거든요. 진짜 저렴하네요. 근데 24달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25달러에 물론 세금 붙겠는데요.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보면 친구도 데려갈 수 있겠고요. 저는 이제 안 해봤는데 보면 뭐 마사지 의자 이런 것들 공짜예요? 그런 다 공짜죠. 거기다가 태닝 베드 있죠. 태닝 베드도 공짜고. 여기 뭐 유즈 오브 태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공짜고. 하여튼 그 친구들도 데려가고. 근데 그 게스트를 데려갈 때 비용을 안 내는 거예요? 저거 되면? 무제한이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런 거 있고 전 세계 어디나 여기 그 피트니스 그런 클럽에 가면 자기가 운동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로이타 통신에 얼마 전에 기사가 나가고 제가 찾아보게 된 건데요. 플래닛 피트니스가 지금 팬데믹 이후에 지금 고점을 향해서 사람들이 멤버십이 늘어나는 거가 되겠고요. 특히 이거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요. 빠졌네요. 말이 빠졌는데 그 2월 말부터 3월 첫째 주 거기 얼마나 많이 갔냐는 건데 2019년 대비 35%나 늘어났다는데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언택트가 다 거의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저도 사실 운동을 한 네. 3년 넘게 안 하다가 이제 네. 센터를 가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아니고 또 다른 브랜드도 하나 있어요. 지금 저렴이가 있는데 네. 요 관련해서 내가 시간이 되면 나 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한 또 주제가 다시 한번 나오는 거가 그거예요. 그 비만. 비만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비만 관련된 업체 얘기만 웨이트 나오면은- 워처스요. 네. 그 약간 그것 인수한 게 있는데 그래서 그쵸. 이슈가 되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기회 되면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비만.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바깥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살이 저절로 쪘죠. 저도 한 거의 4kg 가까이 쪄서 지금 빼려고 노력을 그렇게 하는데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배 많이 나오신 분들은 건강 안 좋으니까요. 우리 또 김프로님의 배도 요즘 많이 나오는 걸 제가 늘 목격을 해서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도 잔소리 좀 해주십시오. 예, 저를 째려보시는데 건강을 위해서 배 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나가기가 좀 두렵네요. 여러분 절 보호해 주시고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